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대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진행 중인 비상계엄 내란, 이것이 진압되고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그 실제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내란을 실행했습니다. 물론 일단은 실패했죠. 그런데 이 실행했다 하는 부분까지 보기로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세력하고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고 이미 저질렀고, 그러니 실행에 나간 겁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현재 밝혀진 것으로 보건대 장기간 기획했습니다. 최대 2년 반에서 후보자였던 기간까지 장기간 기획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여당 측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란 세력, 이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12.3 비상계엄 내란을 실행했다 하는 데까지 봤을 때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배신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한 것이니까 거기에 그나마 어떤 이해해 줄 만한 여지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내란이 옳다고 하는 세력들은 미국을 자기들의 동지라고 말을 하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러 미군을 데리고 달려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은 바로 반미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을 깨뜨리겠다, 자체 핵무장을 통해서, 또 다른 진영과 연대함으로써, 또 하나는 달러 경제에서 탈피하겠다. 역시 대표적인 반미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외교부 장관 그리고 산업부 장관, 이들이 제 아무리 미국에 매달려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미다. 윤석열은 반미다. 윤석열은 한미동맹을 깨뜨리기로 했고 달러 경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게 한덕수 총리가
탄핵 기각이 돼서 그래서 윤석열 탄핵 상황을 관리하게 되니까 최상목 대행과는 전화통화조차 하지 않던 백악관 측에서 환영한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민주주의로 회복해 나가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인다. 이런 반응을 낸 겁니다. 한덕수가 윤석열의 총리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비상계엄 내란 세력 당신들은 반입니다. 분명히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르면서 본인이 말을 했듯이 이제 머지않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이 기획서, 군으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할 기획서, 그것이 지향하고 있었듯이 왕의 친위대가 있고 군대와 경찰이 행정을 담당하는 군대 경찰 국가로서 영구집권을 꿈꿨다. 왕이 되려고 했다. 이 친위대에는 이번 비상계엄 내란의 선두에 선 특수부대들 거기에 앞서서 대통령 경호대가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념적으로는 어디에 접근해 있는가 하면 신나치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2.3 비상계엄 내란 전후해서 이 내란 세력들, 그들이 괴벨스를 학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은 무엇보다도 반미, 한미동맹을 끝장내는 그런 짓을 시도한 거다. 실패한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실행한 것까지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요. 헌법을 파괴한 거다. 이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벌어진 일이니, 이미 쏟아진 물이니 이 비상계엄 내란 세력은 이러다가 보수의 명맥이 완전히 끊기지 않겠느냐 하는 공포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수인 줄 알고 밑바닥, 이제 보면 조폭의 행동대원들이면서 그게 보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왕 비상계엄 내란이 실패하지 않았는가? 실패했다는 것은 그게 있으나 마나 했다는 것 아니냐? 물론 윤석열에 대한 호의적 입장, 그것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없었던 셈 치자, 덮자, 무마하자. 이 호의적인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그래도 살려주자. 이런 말을 하는데, 비상계엄 내란을 저질러 놓고 실패하니까 없었던 셈 치자고 하는 것은 역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파괴하려고 나서놓고 실패하니까 이 헌법을 그냥 무시했던 것, 이것도 덮자. 그러니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벌써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상계엄 내란 세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지금은
체제 대결이다. 진영 싸움이다. 대한민국을 누구 맘대로 그렇게 둘로 딱 나눠가지고 네 편 내 편 가지고 어느 편에 설 거냐고 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하나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영남이니 호남이니 하는 거 버리고 그 뿌리가 38선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하는 것도 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존중받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반으로 딱 나눠놓고 어느 쪽이냐. 우리 편과 흔히 말해서 이재명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편과 이재명 편 가운데 너는 어느 편이냐. 악명 높은 십자가 밟기라는 것을 이 불한당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옳다. 이재명은 나쁘다.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른 것도 우리 편이라는 자들이고 그래 이거 성공했으면 이 소리 했겠느냐. 비상계엄 내란 성공했으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 내란 세력은 자기들 편이 아니면 반국가 세력이고 간첩이고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서 무슨 행위를 했어야 반국가 세력인 것이고 간첩은 간첩 행위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 공산주의자는 내가 공산주의자요 했어야 공산주의자인 겁니다. 어떻게 윤석열 편이 아니면 간첩입니까? 그런데 현재 이러고 있죠? 시위대들이 있는 근처에 지나가면 이런 것을 확인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재명 XX라고 말을 해봐. 이러기도 한다고 합니다.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란 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들 내란 세력이 아니면 이재명 편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국민을 또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닌 국민은 다 반국가 세력 간첩 공산주의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때 공표했죠.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처단하겠다. 우리 편 아니면 다 척결하고 처단하겠다는 것을 지금 명시적으로 밝히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까지도 비상계엄 내란 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헌법 해석이 그렇게 간다면 이 헌법도 반국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폭도들, 내란 세력들이 말하는 반국가 간첩 공산주의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그들에게는 필요 없고 우리하고 같이 내란 세력이냐 아니냐, 내란 세력이 아니면 다 처단하고 척결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방향인 것이죠.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됐든 말았든 헌법을 위반해서 비상계엄 내란을 저질렀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파면시키고 처벌하고 내란 세력들을 다 진압을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리고 해서 질서를 회복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고 몇 달을 왔다는 것은 내란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 이들이 이런 논리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우리 편이면 살고 우리 편이 아니면 죽이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들이 국가의 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몇 달 가니까 슬슬 심약한 자들부터 이쪽에 들러붙습니다. 보기에 그럴싸하니까. 그래도 현직 대통령, 저 현직 대통령 파면 얼른 못 시키는 거 보니까 복귀할 수도 있겠다. 힘에 의해서. 그러니 이쪽에 붙는 게 이익이다. 이런 판단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늙은 명예교수, 전직 법조인들, 그리고 이 내란 세력들, 이들이 저마다 법을 해석하고 헌법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새로 줄 세우기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헌법학자다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내란 세력에 붙은 자들이 있죠. 이들은 헌법이냐 반헌법이냐를 가지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란 세력, 윤석열 편인지 아닌지로 법 해석을 하루아침에 다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교활하죠. 그래서 치밀한 법논리가 아니고 치밀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치에 충성했던 법률가들, 결국 그 모습인 것이죠. 이들이 꼼수를 어떻게 부리는가 하면, 윤석열이 야간에 칼을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 강도질하러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내가 지금부터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 조문에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에 칼을 들고 2인 이상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도질에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도란 무엇일까?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도 강도일까? 원래 윤석열은 물방울 다이아를 뺏어오려고 강도질을 하려고 갔는데 물방울 다이아를 못 들고 나오는 셈이죠. 그러니까 나올 때 물방울 다이아를 갖고 나오지 않았어. 뭐가 강도질이야. 그리고 나와서 그 집 문도 잘 닫아주고 왔어. 착하기까지 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권자의 총부리를 들이대고 이미 헌법을 파괴해놓고 이제 보니까 별로 소득도 없고 그 비상계엄 내란 하나마나 했던 거 아닌가? 그 소리하고 똑같죠. 이걸 어디 말이라고 입을 놀립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김대중 씨가 2025년 3월 25일에 또 나섰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 다음 날이죠. 한덕수가 돌아오니까 백악관에서 한마디 하니까 용기 100배 했던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최상목이 그만큼 꼴 보기 싫었다는 뜻인 것이죠. 김대중 씨는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옳고 그름에만 매달려서, 그러니 옳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 책임지십시오. 나중에 야권이 쳐놓은 미끼를 멋모르고 덥석 물었다. 소위 계엄 유도설 같은 겁니다. 다들 내란 세력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죠. 이재명이 얼마나 악마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공산주의 나라 된다. 이재명 민주당 때문이다 하는 그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김대중 기자의 이 글을 보면서 남이 쳐놓은 미끼를 멋모르고 덥석 무는 그 짐승은 그래도 하등동물인가, 이 표현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기자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내란이 정당하다는 시위대가 있죠.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어벽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내란이 옳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방어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각각의 방향에서 무려 3중으로 주권자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데 이게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지난번에 김대중 기자가 당치 않은 글을 썼을 때 글을 그만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펜을 땅속에 묻으십시오. 이것은 좌파의 논리입니다. 어디서 계엄 유도설. 똑같은 소리를 한 게 브루스 커밍스입니다. 브루스 커밍스 이야기 좀 해보기로 하죠. 브루스 커밍스가 6.25 동란을 가지고 말을 펼쳐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6.25 전쟁을 시작했나?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 이 첫 문장에서 브루스 커밍스는 빨갱이 편이다 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 나온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답니다. 한글도 모르는 주제에 본인이 한글을 더듬더듬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브루스 커밍스는 영어를 읽을 수 없는 자들이 자기를 비판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나이 먹고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그 좌파 사고인 것이죠. 어째서 6.25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지 대답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그리도 말이 길단 말인가. 일단 이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김일성이가 우리를, 대한민국을 쳐들어왔는데 모르겠다고 하면 김일성은
일단 면죄부를 받는 것이죠. 1대1로 누가 죄인인가? 이렇게 무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 시작했나는 대답할 수 없고 이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무엇이었는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6.25가 시작될 가능성 세 가지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얻어맞으면서도 브루스 커밍스라는 이름이 그렇게 공경스러워서 이걸 듣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좀 생기는 것은 시작부터 과도하게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로서 좌파든 뭐든 학자로서 추론 능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자, 이 사람이 가능성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게 이렇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말하는 그 가능성. 파란색이라고 칩시다. 또 하나는 남한의 유도설. 빨간색으로 봐야 하겠죠. 왜냐하면 김일성의 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북한의 주장. 남한이 먼저 북침을 했다. 김일성의 주장. 그래서 김일성의 주장 2개에다가 한국의 주장 하나를 놓으면서 이 세 가지가 가능성이 있다. 이미 치우쳐 있죠. 가장 흥미로운 것은 남한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셋 중에 두 번째 것이 가장 흥미가 있답니다. 이게 중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은 시작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100%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브루스 커밍스를 100% 열어놓고 그의 말을 듣고 있죠.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열등한 겁니까? 브루스 커밍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전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 속에서 자라난다. 전쟁이 무슨 자연현상입니까? 전쟁은 파괴를 감수하려는 인간이 결정하고 저지르는 겁니다. 자연현상이 아닌 겁니다. 이 똑같은 소리 우리 언제 들었습니까? 브링컨 장관이 왔을 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번 12.3 비상계엄 내라는 한국의 독특한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서 이 역사를 이해 못하면 안 된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다. 똑같죠? 이거 좌파 논리입니다. 자, 그러니 6.25를 누가 시작했는지 난 모르겠고 내가 알기에는 북한이 죄가 없다는 2가지와 북한이 죄가 있다는 1가지가 있는데 북한이 죄가 없다는 1가지에 난 굉장히 흥미가 있다. 그리고 6.25를 내전이라고 해서 50대 50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쟁의 시작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연 발생적이다.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중요하죠. 동족 상잔의 침략을 한 김일성이 있는데 누가 일으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니. 이게 축구입니까? 누가 먼저 공격할지 공 던져서 정하는? 근데 그거 안 정하고 해도 괜찮아 이러는 겁니까? 브루스 커밍스 남북전쟁도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죠. 자기들 국민 앞에서. 자, 이전부터 이 한반도에는 갈등이 있었고 전쟁은 필연적이었다. 전쟁이 필연적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6.25 동란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묻지 않기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전쟁을 누가 필연적이라고 합니까?
결과를 보고 깨어 맞춘 거지. 6.25 전쟁이 시작된 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시위대들이 말하는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표본이죠. 6.25 전쟁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시작한 것이지. 이거 역시 좌파적 사고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칼로 찔러놓고 찌르게 됐다고 말을 하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일으킨 자의 죄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아주 쪼잔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박정희, 전두환 정부 사람들이 브루스 커밍스가 남한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했다고 말을 지어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자기는 남한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남한 유도설이 아주 가장 흥미가 있다고 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전쟁은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했죠. 전쟁은 인간이 결단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준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패배하면 죽기로 하고, 그런데 브루스 커밍스는 적당히 불리한 것은 모른다고 하고 까다로운 것은 안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운명적이고 수동적으로 뭐뭐하게 되었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다단계에 걸쳐서 김일성이를 탓하면 안 돼. 김일성이의 책임은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잘라서 이 사람식으로 남한 사람들을 세밀하게 말꼬리를 잡아서 영어도 모르는 자들, 나를 싫어하는 군사 독재자들, 이러면서 면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지금 조선일보 김대중 기자의 칼럼에 여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보이는 것이 신나치즘, 사용하는 어법이 괴벨스, 이러더니 비상계엄 내란을 편드는 자들은 언론인이건 장관이건 할 것 없이 결국은 이런 좌파 논리를 술술 풀어내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망가진 겁니다. 이거 이제 도리가 없죠. 이렇게 망가졌으니. 그러면서 자기들 편이 아니면 공산주의자다, 간첩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이냐 정의냐 라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간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이 정의인 역사를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이때 말하는 정의는 법적인 정의를 뜻합니다. 법은 정의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5,100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입니다. 법만 지키면, 5,100만이 법만 지키면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살아갈 수 있다. 나머지는 합의하면서 나아가자. 법은 무조건 지키자. 그런데 이 법을 선택지로 올려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 5,100만 국민을 법이냐 정의냐라는 질문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법과 법이 아닌 정의로 갈라설 때 이 정의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 법으로 처단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 자를 정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저히 법이 안 된다면 그때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총을 가진 편에 있습니다. 법으로 처단할 수 없는 행위자, 모두가 지키기로 한 법을 깨고도 나는 법이 아니라 정의로 가겠다고 하는 행위자에게 정의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총으로 쏴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악이요, 죽은 자는 부정의가 됩니다. 중세에 그런 법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성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인간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 묶어서 물에다가 담급니다.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내서 살아있으면 신의 뜻이고 네가 거짓말을 안 한 것이고 죽었으면 신의 뜻이고 너는 역시 죄인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총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총을 쏴서 안 죽으면 그러면 비상계엄 내라는 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앞에 우리 5,100만 국민이 선 것이죠. 결국 우리 국민은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하나의 나라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자들로 가겠다는 것이냐? 이 질문하고 흡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란 옹호 세력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좌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면 되겠다. 잡아 죽이자. 그러면 되는 것인가? 역시 이들이 좌파들을 다 잡아 죽인다고 했을 때 우리 5,100만 국민은 함께 못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 편만 살아남게 되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는 이러한 내란 옹호 세력에게 몰살당하지 않으려는 민중 봉기의 에너지가 치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버리고 힘으로 정의를 정하는, 이런 정의를 다투는 대한민국은 북측의 주적인 김정은이 앞에서 우리 스스로 둘로 쩍 갈라져서 6.25를, 자체적인 6.25를 일으키고 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저질러서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주권자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국민이 봐서 아는 겁니다.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본인이 1차적으로, 그러니 자수범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1차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란이 아니었습니다. 자수범은 양보를 한다 치더라도 내란이 아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생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사람은 어른이 되면 나이로 성년을 정해놨죠. 사람이 어른이 되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책임을 지지 않게 하자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길거리의 대중에게 의존을 하고 있고, 이 얼마 되지 않는 글쟁이들, 물론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 신문사에서 돈 벌고 있는 이런 사람들, 방송사에 한번 인터뷰하고 그리고 주문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나왔던 이야기처럼 이재명을 죽이고 민주당 사람들을 죽이고 야권 사람들, 또 나아가 반여권 사람들, 반미니까 친미 세력들, 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죠? 학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겠죠? 그들은 이제 수용소에 감금을 할 겁니다. 이걸 하겠다는 것이냐? 법적인 정의를 힘으로서 보여주지 못하면 이렇게 먼저 총알을 날리는 편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오고 맙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들, 특히 헌법재판소, 법을 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5,100만 국민은 함께, 다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